최대 한 1억 9천만 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일단 개설하시면 돼요. 어떤 상품을 개설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좌는 계좌 번호가 생기는 거지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내가 돈을 납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전략 두 번째로는 자, 일단은 연금 준비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해 주시는데,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늦었다라고 해서 준비 안 하는 것과 늦었더라도 지금 준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인데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작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그냥 ISA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최단기간에 여러분들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방안들을 미리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관련돼서는 최소한 가입 기간이 5년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5년 조건과 나이 조건은 만 55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나이가 혹시 만 50세다라고 하면 일단 5년 납입하게 되면 이후에 55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5년 경과하게 되면 나이 조건 충족했죠. 그리고 가입 기간 조건 5년도 충족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연금을 개시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50대가 돼도요, 연금저축 계좌 없으신 분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품인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최단기간 5년 동안 최대 한 1억 9천만 원의 납입 재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일단 개설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상품을 개설하게 되면 내가 금융상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금융상품의 특징은 계좌라는 이름들이 써 있잖아요. 그 계좌는 계좌 번호가 생기는 거지 어떤 특정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내가 돈을 납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납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5년 뒤 ISA 계좌 만기자금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더 많은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ISA 계좌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일단 의무가입 기간 3년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3년 유지하시게 되면 3년 이후에 ISA 계좌 해지하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그리고 얼마까지 납입 가능하냐면 1년마다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가입 기간을 내가 만약에 5년 ISA 계좌 가입한 지 5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이때는 최대 1억 원까지 한꺼번에 납입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기억하실 것은 ISA 계좌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3년이 경과되게 되면요, ISA 계좌를 해지해서 해지된 그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은 사실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까지 제한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특별한 해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이 이전될 때는 그 납입 한도에 대한 제한을 풀어줍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ISA 계좌에 2천만 원씩 만약에 3년을 납입하게 되면 납입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금을 해지해서 6천만 원을 어디에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연금저축 계좌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요, 나중에 연금 개시해서 연금화를 또 하면서 또 일정 부분의 연금 수령액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잘 확보해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을 빨리 만드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일단 ISA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권 납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노후소득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후소득을 확보되지 않은 그러한 가정하에서는 최대한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만큼 납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을 일단 개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1,800만 원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만나뵌 분들 보면 일단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는 없는데 일단 금융자산은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금융자산들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계좌라고 하는 ISA 계좌, 연금 계좌에다가 충분히 많이 납입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납입하는 과정에는 또 연금저축은 또 세제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 여기에 IRP 계좌까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5세가 넘어가고 가입 조건 5년만 충족
충족하게 되면 이후에 연금 개시를 통해서 안정적인 혹은 고정적인 이러한 연금 수입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플랜을 짜야 되냐면 첫 번째, ISA 계좌에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납입하게 되면 납입 금액 기준으로 1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5년 경과되면 최대 9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1억 원까지 채운 다음에 ISA 계좌를 해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ISA 계좌의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어디로 옮긴다? 연금저축으로 일단 이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와 그 다음에 연금 계좌의 자금이 이제 한 대로 모였잖아요. 그 금액의 크기가 무려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5년 동안에 가장 빨리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조건 만드는 건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최대한 옮길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나는 연금 계좌 쪽으로 몰아넣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개시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용해서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연금 준비가 조금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5년 동안에 가장 빨리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ISA 계좌와 연금저축, 아마도 이제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부분들 많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했었을 때 가장 빨리 많은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이 왜 중요하냐? 반드시 공적연금만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계좌와 ISA 계좌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과세 이하 세금을 안 떼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는 15.4% 세금은 떼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또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보통 연금소득세율은 많게는 5.5% 적게는 3.3%의 낮은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에서 예금 가입해서 예금의 이자 수입으로 만약에 노후소득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자 받을 때마다 15.4% 세금 떼는 것보다는 차라리 5.5%의 낮은 세율 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혜택들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의 경우는요 3년 경과되고 해지하게 되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주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4% 세금 떼는 게 아니라 9.9%의 세율을 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자금 연금으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또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 왜 자꾸 이러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의심이 있냐면 사실 공적연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매력적인 무언가에 당근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당근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준비 물론 일찍 준비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만 50세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꼭 기억하실 것은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도 적지 않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ISA 계좌를 이미 만들었거나 이제 막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만들어 놓고 이후의 고민은 도대체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ISA 계좌 다들 비과세 혜택이 있다, 종합계좌다 이런 얘기들 물론 중요하기는 하는데 결국에 어떠한 상품을 담아서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 맞는 계좌다, 맞는 통장이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어떤 금융상품들을 담아서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운용 목적에 따라서 ISA 계좌 어떠한 투자 상품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에서도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면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일반 정기예금과 ISA 계좌 안에서의 정기예금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는 사실 비과세 혜택 자체가 없어요. 그냥 1년 단위 만기 도래하면 15.4% 이자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자, 근데 ISA 계좌에서 가입한 정기예금은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15.4%의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원금과 합산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리 재투자가 아주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3년만 경과되면 해지하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 예금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ISA 계좌 안에서 예금 상품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 안에서 내가 안정적인 형태로 조금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일단은 ISA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예금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 상품들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ETF 상품은 바로 금리형 ETF 혹은 단기채권 ETF 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을 하면서 목돈을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예금만으로 운용했던 분들 일반 예금하지 마시고요. ISA 계좌 안에서 예금 상품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자산을 조금 증식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나스닥 100 지수들을 잘 활용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보통 S&P 500의 경우는 장기 투자했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약 한 10% 정도. 근데 한 가지 연평균이지요. 매년 10%의 이익을 계속 준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악의 해를 보시게 되면 보통 S&P 500도요. 많이 떨어질 때는 30% 이상의 손실 구간도 발생되는데 그러한 손실 구간을 모두 다 견뎌냈었을 때 과거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 약 한 10%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 100 지수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의 경우는 S&P 500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자체가 13%.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성장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가격 변동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ETF가 그나마 다른 신흥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간 그리고 손실이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신기하게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그 손실 구간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혹은 나스닥 지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투자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월배당 ETF. 월배당 ETF는 매월 뭘 주냐면요. 배당금, 분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국내 고배당 ETF들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주식들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한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ISA 계좌에서 내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ISA 계좌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탁, 두 번째로는 일임, 세 번째로는 중개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자 한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계좌 상품은요. 바로 ISA 계좌 중개형 상품을 이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요.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배당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당 소득이 창출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쓸 계획이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키우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운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에서 이렇게 배당받는 형태의 운영을 하시면 가장 큰 좋은 점은요. 사실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배당 소득에는 ISA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그 운용이익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정답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도요. 자,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8% 정도의 건보료를 또 내야 됩니다. 자, 근데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를 줄여야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ISA 계좌 안에서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면서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ISA 계좌 안에
안에서는 일정 부분은 안정하게, 일정 부분은 성장 중심으로, 일정 부분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인컴형 형태의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ETF만 넣는다 아니고요. 예금도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 ETF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당받는 여러 가지 ETF들을 혼합해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용 목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바로 IAC 계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혼합해서 운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 50대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IS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우선은 지금이라도 IS 계좌를 시작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 이야기해 주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IS 계좌를 일단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IS 계좌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일단 의사결정을 하나 내려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그냥 단기 자금을 가지고 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다 IS 계좌를 통해서 노후소득원을 일정 부분 더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각각 가져가야 될 전략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50대의 ISA 계좌 핵심 전략은요, 일단 투자 목적을 조금 명확히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단기 자금을 운용해서 비과세 혜택만 장기적으로 누리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최소 3년 이상은 유지를 했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초로 ISA 계좌를 가입하고 3년이 경과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를 해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ISA 계좌를 가입했을 때 이러한 세제 혜택은 또 반복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마다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단기 자금을 운용한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3년 이상 운용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ISA 계좌를 단기 자금 목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자,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자금은 사실상 너무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반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께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정기예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자,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MMF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MMF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 채권도 채권이 사실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짧은 3년 미만 채권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운용 혹은 변동성이 낮은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장기간 운용해서 내가 노후 대비용으로 만약에 활용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때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재원은 확보되어져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내가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요, 일단 최대 9천만 원까지의 자금이 연금 계좌로 일단 확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9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요, 노후소득으로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몇 년 안 돼서 이 노후소득 자체가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ISA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했었을 경우에는 ISA 계좌에 있는 자금들을 어디로 연금 계좌로 옮겨서 더 큰 연금액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플랜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노후 자산을 활용할 목적으로 ISA 계좌를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떻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로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절히 혼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혼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먼저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안전 자산, 그러면 어떠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야 되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금융 상품, 대표적으로 금리형 ETF를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형 ETF는 시중금리 정도의 일단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요. 만기라는 게 존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그냥 매수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매일 조금씩 수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전자산으로는 금리형 ETF들을 잘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성장 중심 ETF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느끼나마 혹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조금 참여를 하고자 하신 분들께서는요, 자,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는 ETF 메이커예요. 그냥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여기에 숫자 200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이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나머지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S&P 500, 나스닥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 중심의 ETF를 혼합해서 어떻게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배당 ETF 아니면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성장 종목들을 혼합해 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성장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으면서, 그리고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금리형 ETF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완충 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50대의 ISA 계좌 단순히 그냥 개설해 두고요, 그냥 예금에다 둬야지 뭐 이러한 계획들 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ISA 계좌 가입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얻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을 좀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다라고 한다면 3년마다 재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고요.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대비를 통해서 조금 더 노후 소득을 확보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ISA 계좌에 최대한 많이 납입하시고 운용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덩치를 키운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인출하는 그 시점에서는요, ISA 계좌의 자금을 해지해서 연금으로 옮겨놓고 연금저축과 ISA 계좌의 자금을 혼합한 형태로 연금 개시한 다음에 안정적인 연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지 못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ISA 운용 전략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SA 계좌의 이름 자체가 개인 종합 자산 관리입니다. 관리 계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금융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됐나? 일단은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결국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많이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ISA 계좌는 자산을 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과세 이연 효과와 비과세 혜택,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또 9.9%의 낮은 세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SA 계좌 자산 형성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투자 이익만 많이 내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단에 가면 세금을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경우에 뭐 운용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연금 제도와 결합해서 어느 정도 많은 연금 소득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ISA 계좌를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로 자산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 그냥 돈이 있을 때마다 납입해야지 이런 계획보다는요, 여러분들 통장에서 아예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 150만 원씩 자동이체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간 1,800만 원 정도 납입하게 되는데, 물론 ISA 계좌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 한 150만 원 정도의 자금을 5년 동안 자동이체를 걸어놓게 되면요, 5년 동안 ISA 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약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꾸준히 적립 형태로 투자하게 되면요, 보통 적립 코스팅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효과들을 조금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형태의 투자를 반복함으로써, 그러면 9천만 원 납입하면 5년 동안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150만 원씩 꾸준히 장기적으로 적립하면서 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5년 안에 1억 원을 만드는데 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이 있을 때마다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 일단 자동 이체를 통해서 최대한 납입 원금이 자동적으로 ISA 계좌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위험 자산의 100%를 딱 투자했는데 5년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 되려 원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공격적인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70% 정도의 비중은 성장에다 두시고요. 30% 정도의 비중은 안전자산으로 두시는 그러한 전략들을 한번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70% 정도는 미국 상장 ETF, 미국의 성장 ETF라고 하는 S&P 500 나스닥. 나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싶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미국의 빅테크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ETF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100% 모두 다 위험자산으로 운용하면 사실 리스크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단기 채권 ETF나 예금 혹은 MMF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만약에 7대3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 리밸런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게 되면요, 내가 최초에 설정했던 7대3 비중은 주식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전체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의 비중이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험자산이 많이 비중이 높아졌으면은 그 높아진 비중은 일부 줄여서요, 나머지 안전자산으로 채워놓는 이러한 형태의 리밸런싱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반대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최초로 설정했던 위험자산의 70% 비중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중이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때는 안전자산에서 일정 부분 자금을 인출해서 어디에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사실상 조금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보유 주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리밸런싱이다.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성장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 일단은 자산 배분을 설정하시는데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성장으로, 약 한 3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사실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금이 묶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ISA 계좌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납입 원금까지는 돈을 뺄 수 있는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목표를 1억 원 만들기로 잡아놨는데 중간에 수익이 나니까 왠지 자금을 인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자금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인출을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납입하고 운용해야지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억 원의 자금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1억 원에 대한 자금들을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계획도 세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목돈을 가지고 또 어떠한 형태로 운용을 해볼지 운용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ISA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납입해서요, 수익을 일정 부분 비과세로 전환해주는 이런 ISA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이러한 상품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서 꼭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을 만나서 강의 혹은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40대 후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50대 중반, 어떤 분들은 60대, 70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처한 사항들은 다른데 일단 한 가지 공통된 목표들은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잘 활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만들 목적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동일한 질문들,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늦었다라는 그런 시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 노후 자금들을 확보할 목적을 지금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 건 납입할 수 있는 기간도 사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내가 인출해서 수령할 수 있는 기간들은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만 수령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수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금을 납입하고 인출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차곡차곡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 자산들 하루아침에 당연히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납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년 얼마에 대한 자금을 납입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얼마의 금액을 인출할 것인지 그러한 납입과 운용과 인출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목돈을 내가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냥 ISA 계좌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투자함에 있어서 사실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들은요. 내가 돈을 인출해야 될 때 주식시장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를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장기적으로 연금자산 확보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산 배분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일단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비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형성해서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소비를 너무 우선순위로 두지는 마시고요.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일정 금액들을 미래로 조금 보내놓으시게 되면 자, 미래에 또 나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음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계획해서 준비하는 게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의 준비의 첫날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ISA 계좌는요,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1억 만드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ISA 계좌가 사실 그 1억 만들기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일단 그 ISA 계좌 한도가요, 여러분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5년간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금 붙듯이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5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안 모아도 되거든요. 한 5천만 원 모으면 어때요? 또 이거 재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 ISA 계좌가 정말 좋습니다. ISA 계좌가 왜 좋으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액이 꽤 돼요. 2천만 원까지, 한 해 2천만 원까지. 그리고 3년 만기고 5년까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가입도 돼요. 되게 유연해요. 그래서 금액도 되면서 되게 유연해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걸로 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금융자산에 붙는 세금들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 상당히 센 세금들을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넣어서 한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자랑 배당소득이었다. 500만 원에 세금이 붙잖아요. 근데 그걸 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데 그것도 9.9% 저율의 세금만 붙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금융상품들 중에서도 ISA를 따라갈 만한 상품은 없다. 그래서 중개형 ISA라고 해서 개인들이 각종 개별 주식이나 또는 ETF 같은 걸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꼭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게 만기가 되면요 이거를 개인연금에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돈은 안 건드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모은 목돈 1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찾아서 CMA 계좌에서 운영하기보다 나 이거는 계속 앞으로 ISA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내가 만들어놨던 돈 1억까지 한도니까 뭐 3천만 원에 있다면 이걸 연금 계좌에 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연금 계좌에서 그 해에 3천만 원까지 또 세금을 대해서 그 연말정산 혜택을 줘요. 300만 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세금을 냈는데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인 기준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딱 성년될 때 아직 대학 가기 전이잖아요, 대부분. 그때부터 ISA 계좌 가입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가 ETF에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계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금 이 세 가지 포트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이나 예금도 좋고요. 투자 4분법 내지는 3분법을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일단 이게 ISA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은 뭐 여러분 세금이 안 붙는 거 아시죠? 근데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게 좋은 게 최근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보다 한국 시장 수익률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10년에 걸친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누가 알아요? 불안하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똥꼬를 차고 있는데 그 나라 경제가 정말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누가 합니까? 더군다나 그 절친 앨런 머스크하고 서로 막 살벌한 이 엑스트윗 날리고 있는 거 보면 이건 뭐 정말 이게 나란가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을 과대평가했던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어디가 오를지 모르는데 이 둘 다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금을 하나 더 사라고 권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돈들을 끌어모으면서 미국 증시가 잘 나갔었는데 미국 증시가 만에 하나 나스닥 시장이 뭐 2022년처럼 고점 대비 한 30% 폭락하는 날이 왔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암만 차별화된다 그래도 버티기 어렵잖아요. 결국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미장 안 좋을 때 우리만 덜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미국장 빠질 때 오르는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현금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금은 우리가 강세장에서는 우리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산시장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1년에 20-30% 빠지는 건 기본이잖아요. 벌써 지난 3년만 우리 한번 놓고 보세요. 자, 얼마 전 4월 초 종합주가지수 2300도 갔다 왔죠. 깨지고 왔죠. 그 다음에 작년 2024년 8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하자마자 하루에 한 10% 빠지는 거 봤죠. 그리고 또 2023년 10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던 거 혹시 수천 명이 죽거나 끌려갔던 사건 기억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던 테마조차 버티질 못했어요. 그때부터 2차 전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만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그 테마,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그 자금의 이동 흐름 이런 거가 글로벌 사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데 현금이 있었다면 정말 당신이 보유한 종목이 그렇게 미래가 창창하다라면 물 탈 수 있잖아요. 그런 물 탈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고 또 올해처럼 금값이 폭등하고 막 그럴 때는 금을 또 좀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4분법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ETF들을 추천하자면 일단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 그래서 뭐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이 일단 굉장히 큰 걸로 알거든요. 그거 사면 되고요. 미국은 타이거 S&P 500 이게 또 엄청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거죠. 금은 KRX 금현물 사시면 되고요. 요거는 에이스 그러니까 한투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 마지막은 이제 현금은 뭐 은행 예금 넣어도 되고 CMA 넣어도 되고 외화 예금 넣어도 되고 뭐 그렇죠.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 지나가고 벤츠 와요. 이 연애 시장에서 이제 늘 쓰는 표현인데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 잊어버려 그러면서 옆에서 친구들이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는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30대 때는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안 샀으면 거의 형편없었을 수익에 만족했었을 거고 또 더 나가서 월급을 악착같이 저축해준 아내와 둘이서 흑수저 둘이 만나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대 접어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한 해도 깨먹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똥차 가고 벤츠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보고 이렇게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가 쌓이고요. 여러 번 시장이 죽었다 살았다는 걸 보면 이게 어느 날 와요. 제가 이 책에 쓴 표현인데 냄새가 나요. 아, 또 왔구나. 그런 때가 오거든요. 저 올해 벌써 2번 맡았거든요. 그래서 2월에 금을 팔았고요. 저희 회사 기준,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펀드 기준으로 해서 2월에 금 팔고 4월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엄청 담았어요. 그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면 시장이 모든 사람이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자산은 팔고 시장의 사람들이 이건 다 쓰레기야 라고 하며 던지는 자산은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가치 없는 자산을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요. 가치가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이 헐값에 거래되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던질 때는 아 드디어 벤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다음 장이 와요. 더 좋은 장이 와요. 내가 그때 여력이 있고 정보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날 때 더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꼭 이번이 아니면 이번에 베팅을 못하면 나 끝날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낄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년에 오는 찬스는 사실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함정인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 자문 상품을 추천하는 분들은요 간단해요. 귀차니즘을 느끼시는 분들
이게 ETF 4개를 고르거나 은행 예금을 골라서 ISA 계좌로 이렇게 4분의 1씩 투자를 해서 1년에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넣으면서 1년에 한 번이지만 4분의 1을 또 비율을 맞추는 이런 수고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온다 그랬죠. 그래서 2023년 10월, 2024년 8월, 올해 4월 같이 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시기에 보유했던 현금을 그때 쓰는 거야 하고서 좀 위험 자산을 사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때 오늘 꼭 해야 돼 내일 하지 뭐 이러고 이제 넘기시는 분들한테는 프리즘의 이제 자동 매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리즘 회사를 창업한 이유가 사실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되게 운용을 잘하면서도 귀차니즘을 엄청 느끼다가 마님이 오빠 그래서 오늘 할래 안 할래 그래야 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빠 안 할 거야? 이렇게 눈을 부릅뜨면 호랑이 떼 아니랄까봐 예 알았다 이러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귀차니즘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마음 편하게 운용을 하고 싶어서 제 돈이 여기 수억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펀드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죠. 제가 직접 운용하는 데는 못 넣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난 귀차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프리즘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한 10여 년간 기술주 중심으로만 계속 한 거야. 그래갖고 미국으로 돈이 탁 빨려 들어갔어. 트럼프 이 인간. 지금 미국의 그 월가에서 엄청난 돈을 빨아갔는데 지금 종이 팔아먹었는데 그 얘기냐 왜 안 해? 어? 지금 우리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근데 여기 또 ETF 있잖아. ETF 또 반도체 ETF 여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냔 말이지. 근데 자, 이 성장주라는 것은 버핏이 애플 빼놓고는 안 산다고. 그러니까 버핏은 원래 애플도 잘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성장주라는 것은 뒤끝이 나빠. 왜냐면 화끈하게 너무 오버슈팅 하고 빠질 때는 한없이 빠져버려.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거기 가서 다 질러버리는데 그냥 질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있다고. 올라가는 걸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융자를 받고 영끌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주식 주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마찬가지야. 영끌하다가 고점 잡으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네버리지를 쓰라든지 종목을 아주 한 종목 두 종목에 압축해서 몰빵을 치라든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아셨죠? 최소한도 몇 종목 분산하시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네버러지 쓰지 마세요. 내가 5번 깡통 나봐서 하는데 네버러지를 써서 깡통 난 거야. 네버러지가 뭐냐? 이 증권사의 세팅이 말이야.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 아니 나는 주식이 말이야 1,000만 원치 샀는데 주식이 2,500만 원치 있어요.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신용 쓰라고 증권회사가. 증권회사가 그거 세팅을 여러분이 신용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안 막으면 자동으로 신용 막 싸져요. 그게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까 매수 시점이 신용을 쓴 시점이 어디냐? 다 고점이야. 고점이 좋아 보이고 좋은 얘기 IR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 좋은 얘기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기왕목을 빨리 먹어야지. 그래서 신용을 쓰게 되는 거야. 융자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동성에 대해서 고점에 마음이 편안하고 고점이 융자 받고 싶고 고점에 친구들이 귀 속에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얼른 나오셔야 돼요. 종목을 압축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단타를 시키는 사람들. 단타하면요 세계적인 명인들이 얘기하잖아. 워런 버핏이 단타하는 거 봤어요? 단타한 재벌들은 못 봤어요. 나는 주식시장에서는 단타를 좋아하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가난해요. 어지간하면 단타를 좋아하던 한 25년 30년 친구 후배가 얼마 전에 찾아오지도 않고 카톡 왔더라고. 형님 돈 좀 빌려달라고. 너 주식을 30년 했는데 무슨 돈을 빌리냐? 단타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 얘기 나오면 얼른 나오고 단타 책 얼른 버리고 여러분이 살 길은 버핏을 따라하세요. 버핏이 투자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버핏이 철학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지팽이 짚고 나오셨더라고요. 걸음걸이 잘 안 돼서. 근데 여러분 62세서부터 버핏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먹어야 된다는 그때 탐욕을 제어하고 성장주를 여러분이 멀리하고 정말 가치주를 좋아하는 가치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가치주 장르를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별 종목은 흥분을 하잖아요. 막 급등했을 때 신용 쓰고 막 그러게 되는데 ETF를 쓰게 되면 그런 거는 좀 자제가 되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 마음이 좀 편안한데 ETF의 특징과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ETF는 지금 S&P 500 버핏이 다 팔아버렸는데 그거 좋아하지 말고 차라리 코덱스 200을 좋아해야 되는데 코덱스 200이 내가 연구해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이 없잖아. 그러면 코덱스도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도주도를 좀 골라 잡아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ETF가 지금은 좀 어렵다. 제일 나쁜 게 테마 입주인데, 여기 이따 테마에 대해서 이따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ETF도 이제 좋아요. 좋은데, 잘 분산된 거. 좋은데, 시장이 살아서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동안 언론 S&P를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한번 조정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엑슨모빌 봤죠? S&P 500이 한번 좀 조정을 세게 해줄 때까지. 버핏이 지금 돈 갖고 있잖아요. 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S&P 조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돈 갖고 기다려야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ETF는 좋은데 좀 기다려라. 그리고 좀 더 ETF를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뒤에서 종목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ETF는 개별 주식과 비교했을 때 개별 종목은 좀 변동성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요거는 좀 흔들리지는 않죠. 그런 점이 있고 또 ETF가 요즘에는 이제 세 더블 막 이런 게 나와서 그건 무슨 얘기죠? 레버리지 쓴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ETF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2배, 3배짜리 사는 건 신용을 쓴 거야. 그거 안 하고 그냥 1배짜리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M7 종목을 샀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샀으면 수수료 하나도 안 나가. 근데 여러분 ETF를 사면 다만 얼마라도 나간다고. 그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매해 나가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면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는데 매해 수수료가 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수수료가 아주 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물론 절세 효과도 있죠. 그래서 ETF도 실시간에 사고 팔기 때문에 약간 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ETF를 만들어 보면 이제 그런 레버러지의 유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3배짜리 막 TQQ 반도체 3배짜리 너무나 많이 거기 투자했잖아요. 다들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어요. 반도체 ETF 같은 거 보면 3배짜리. 그런 걸 만지면 한 방에 거지되는 거예요. ETF가 잘 골라야 돼. 잘못 고르면 ETF가 주식보다 더 빨리 망한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 있잖아요. 요즘에 말하면 AI 테마, 그 다음에 그래서 각 테마가 나올 때마다 테마에 ETF가 나오죠. 그 ETF는 테마가 나왔다는 건 그 업종이 좀 떴다는 거야. 인기 없는 테마는 인기 없는 업종은 안 만들어. 인기 있을 때 만드니까 ETF 회사를 다 믿지 마. 좋은 회사 아니야. 인기 있을 때 거래될 때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꼭대기에서 만든 거 봐라. 막 2배짜리, 3배짜리. 나쁜 인간들 아니야. 그게 뭐야? ETF 회사가 돈 버는 거야. ETF를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연종이 그 속에 정말 좋은 걸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아무거나 덤벙덤벙 대지 말고 현찰을 갖고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지금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2종목만 사놓으면은 계속 노후가 편안하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S&P 500하고 QQQ 사래. 나는 지금 반대야. 그렇게 오래 올랐으니까 이제 한 번쯤 아까 우리가 엑슨모빌 차트 봤잖아요. 들어서 다 꺾은 거. 그 모습이 나올 때 QQQ를 사시고 S&P 500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버핏이 돈 갖고 기다리는 건 뭘까? 바로 S&P 500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다 갖다 던졌습니까? 월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월가가 한국 사람들의 돈 나눠줄 것 같아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 사람들이 금융의 전문가들이 다 한국 사람 돈 뺏는 거예요. 지금 초보자 서학개미들은 지금도 이미 많이 잃었지만 앞으로도 미국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트럼프 무역 전쟁을 읽어보면서 뭘 느꼈어요? 미국을 믿지 말아야 돼요. 미국 믿으면 안 됩니다. 나스닥을 그러니까 이제 QQQ가 나스닥이 이제 오르고 내리면 S&P 500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인데 단기에는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 있냐면 3배짜리 TQQ 있죠. 이거 진짜 많이 잃었어요. 지금 개인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3배짜리는 수수료도 비싸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만 서 있어도 원금을 까먹으니까 빠지는 거야. 옆으로만 서 있어도. 여러분 주식 사면 옆으로 빠지면 배당 나오잖아요. 이건 배당이 나온 게 아니라 수수료가 빠져나가니까 3배짜리 절대 만지면 안 돼. 3배짜리 좋아하면 노후에 하여튼 거지로 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추정하는지 봐야죠. 기초 자산이 뭔지 테마가 뭔지 좀 보이고요. 요걸 좀 잘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코덱스 200이라 그러면은 우리 거래소에 200종목을 이제 담아놓은 거고요. 타이거 나스닥 100 하면은 아까 QQQ에서 나스닥 100을 담아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SOXX 반도체 섹터의 반도체 ETF예요. 그리고 TQQ 요거는 이제 아까 나스닥 100
QQQ를 3배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ETF는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딱 그 지수에 연관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덱스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하시고 QQQ보다는 새롭게 떠나오는 나라가 있겠죠. 그동안 주가는 가만히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머징 마켓으로 갈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 대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신고가 막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조선이나 방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막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아직 고점 못 넘었잖아요. 여러분이 월봉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고점 못 넘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고점을 넘었다는 거는 뭐냐면 가고 있다는 거죠. 매물을 다 벗었다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ETF도 전고점 돌파 못한 것들은 아직 좀 더 관망해야 된다. 그래서 ETF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ETF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수료 봐야 돼요. 그래서 0.03이나 0.05 차이는 많이 나는 거잖아요. 0.03은 억당 3만 원이라면 0.5는 이거 억당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엄청 비싸지 보세요. 0.7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수수료가 비싼 거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버스 특히 시간이 지나가면은 수수료를 다 녹아버려요. 아셨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한 번 사면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ETF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미국에서는 S&P 500이라든지 한국엔 코덱스 200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할까? 물론 아무래도 코덱스 200이 유리하겠죠. S&P 500보다는.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ETF에 대한 공부, 아까도 이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습니다. ETF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는 업종 ETF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뭐 지금 그래도 가고 있는 건 조선과 방위산업 아닌가요? 두 업종이 ETF가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마기 때문에 종목으로 직접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보면은 이제 나스닥의 QQQ 같은 게 중국으로 말하면 테크죠. 항생 테크 ETF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둘 다 완전히 뭐 망가지길 바라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합의점에 이르겠죠. 죽는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써먹은 것보다 안 써먹은 쪽 ETF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좀 어려운 시기네요. 좀 보고 싶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조선 ETF 장기로 봐서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조선 ETF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는 항상테크, 차이나 항상테크, 타이거 코덱스에 그런 게 있더라고. 차이나 항상테크. 야, 중국 지금 어려운데 다 망한다는데 무슨 중국이야. 근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중국 안 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1960년대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굶어 죽었다고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일해서 번 돈을 전부 저축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써버렸어요. 주식도 사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어려워도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 테슬라 망가졌는데 중국의 BYD는 신고가 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요? 여러분 같은 전기차라도 중국 전기차와 미국 전기차의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CEO가 나대고 매스컴 타고 정치하고 저러는 인간들은 그런 주식은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웅달 책방에 나가서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굿드그레이트라는 책을 내가 보여주면서 CEO가 나대면 매스컴 타고 지랄하는 놈들은 절대 주식 사지 마라. 내가 얘기를 했는데 폭락 나왔잖아요. 그건 뭐죠? CEO가 매스컴 타는 것도 안 되는데 정치까지 가다며? 그래갖고 그냥 테슬라 주가가 막살났으면 자동차 탄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거 막 불사질르고 그러니까. 막 발길로 차고 지나가다가 그게 뭐예요? 다 앨런 머스크 그놈의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지, 그것도. 다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굿드그레이트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굿드그레이트 책을 표지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 굿드그레이트 책에 정말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기본이 거기 다 들어있어. 좋은 CEO들은 나대질 안 해. 모든 발표할 때 자기가 안 나서, 누가 나서? 밑에 담당 부장들이 나가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그렇게 좋은 CEO들은 정말 성직자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CEO, 좋은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동안 잘 가는 회사도 그냥 코카콜라 회장 나와 떠드는 거 봤어요? 유한양행 회장 나와 떠드는 거 봤어요? 고려아연 회장 나와 떠드는 거 봤어요? 좋은 회사 사장들은 나대지 않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더라. 그래서 테슬라에서 우리가 좋은 걸 배우게 된 거죠.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망할 것 같은 나라, 망할 것 같은 회사 속에서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안 사더라도 연필로 써놓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내버려질 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가진 돈을 다 뺏긴다는 것.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부동산처럼 한 번 사면 팔지 않으려고 가치주를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부자 됩니다. 이건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할 일 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업 투자한다고 뭐 단기 매매 공부하고 그런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피폐해집니다. 주식을 매일 쳐다보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 생깁니다. 주식은 수익률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주식을 사놓고 죽은 사람이 제일 높은 수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놓고 안 보는 사람. 요건 이제 부자아빠가 연구한 게 있는데 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하는 방법.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 팜 시스템인데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쳐다보면 부자가 안 됩니다. 주식이 50%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사서 여러분 모아가면 참 부자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융 공부를 못하면 노후에 너무나 비참해요. 나라도 금융이 나라를 살리고 금융이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세상에 그냥 돈을 버는 건 없어요. 그냥 돈을 너무 쉽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하면 너무 쉽게 돈을 잃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워런 버핏 책 많이 읽으시고요. 부자아빠의 추천 도서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굿드 그레이터 하나 추천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는 책을 만든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두서없는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